제가 오늘 맡은 분야는 고령자 치의학 쪽입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치료도 역시 요즘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 인구층에 맞춰서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The Strategy of Implant Treatment for Elderly Patients 라는 제목으로 20분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3년 칼 미쉬가 레지듀얼 리치, 잔존, 치아가 빠지고 난 다음 잔존 치조골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흡수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4까지 마이너 리치 리모델링, 시비어 리치 리모델링, 그다음 베이설 본 리치, 그다음에 resorption of basal bone, basal bone까지 흡수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fixed restoration도 할 수 있고 환자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는 가철성 보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정도 되면은 치아를 오클루전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빈 공간을 잇몸을 과연 어떤 식으로 수복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오버덴처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가철성 보철이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 고령 환자, 여기서 고령 환자라고 하면 약 70세 이상부터를 얘기를 합니다. 뭐 과거에 60세부터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 100세라고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90세 넘어서까지 임플란트를 하시는 그런 건강한 고령자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성, 가철성 이것은 신체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시술이 가능해진 그런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철성은 이 고령자, 즉 70세, 75세, 80세 이상 되는 이런 진짜 고령 환자 분들에게 수술에 큰 그 확대된 그런 수술을 하지 않고 최소 침습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치료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이 리치의 리셉션에 따른 치료 계획 수립을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옵션으로서는 이렇게 치아가 상실된 지 오래된 이런 환자의 경우 큰 부분의 3차원적인 골 소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그래프트를 해서 뼈를 증강시키지 않으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자연 치아와 같은 이런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의 치료를 하기가 불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우리가 선호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은 전신적으로 이러한 큰 수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강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 증강술까지 다 시행했을 경우는 자연 치아나 다름없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상악과 하악에서의 마치 자연 치아의 픽스드 브릿지를 한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의 제3의 치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흡수가 된 경우는 외과적인 수술로 치조골을 증강을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령 환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뼈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식립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여기 인공 치은을 집어넣어서 보철적으로 상당히 힘든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임플란트의 위치 선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을 인공 치은 핑크 컬러의 진지바로 보철물을 만들어서 함께 넣어준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보철 과정 때문에 restoration driven top-down implant treatment planning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료는 이제 가철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령 환자의 경우 오랜 기간 치아를 발치한 지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은 가철성 보철로 쭉
사용을 해왔던 경우 느닷없이 나도 고정성 보철을 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틀니를 좀 강하게 씹는 좀 성능이 좋은 그런 의치를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임플란트를 찾게 되는데요. 이럴 때 많은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는 경우 결국은 역시 임플란트에 의지하거나 임플란트의 지지를 구하는 그런 가철성 오버덴처를 선정해서 치료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유지장치, 이 틀니가 임플란트에 걸려서 떨어지지 않고 씹을 때 잘 지지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연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볼 앵커, 그 다음에 SFI 바 또는 컨벤셔널 바 컨스트럭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CAD 캠으로 쉽게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서 매니팩처하는 이런 방법들도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경비, 이걸 제작하는 경비에 있어서 또 제작하는 기술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또는 잘못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예상한 것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은 환자의 이 건강 상태가 좋다면 픽스드 브릿지, 가장 코스트,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이 기술적인 그런 술식에도 많이 의존하게 되는 이런 픽스드 브릿지 쪽을 선택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테이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의 틀니를 잡아놓을 수 있는 유지 장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잘 사용하는 유지 장치를 환자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이게 최고다 하면서.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대개 고령 환자가 이 유지 장치를 쓰기 때문에 틀니를 넣기도 힘들고 빼기도 힘들고 넣긴 넣는데 제자리에 꽂아 넣지도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patient oriented 돼 있는 그런 리테이너를 선정해줘서 환자한테 보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 게 아닙니다. 환자가 쓸 거죠. 그러니까 환자에게 쓸 유지장치를 선택해서 넣어주는 거. 환자가 쉽게, 고령 환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지장치를 선택하는 것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탑다운 트리트먼트 플랜은 이미 제가 2004년에 이 책을 저술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치료의 마지막 부위가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결손 부위에 대한 보철물을 얹어서 기능하는 거죠. 재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상상을 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동원해서 거기에 입각한 임플란트의 개수 또 식립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수술로 들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 보철을 잘 만들어서 환자가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임플란트의 수술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교합기라는 것, 이거 옛날 거니까 지금 누가 그런 걸 사용하냐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합기에 부착된 모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3차원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irtual articulator, real articulator 요새 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결국 끝에 가서 보철물을 만들어서 얹어서 확인하는 것은 real articulator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얹혀진 실물을 환자의 입에 넣어주는 거죠. 이미지에 있는 virtual 보철 레스토레이션을 환자 입에 넣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물이 있어야 돼요. 실물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절의 모든 기술 중에 꼭 필요한 것들, 이거는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뭐 많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마치 서양인이 된 걸로 잘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를 치료할 때 서양인과 한국인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facial profile, 즉 옆모습을 봤을 때 입술이 어느 정도 튀어나 있느냐 하는 거는 서양인과 한국인은 굉장히 다릅니다. 서양인은 우리가 보면 약간 합주기 같은데 보면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한국인을 분석을 해보면 콧끝 선하고 이 턱끝 선하고 연결을 했을 때 입술선이 거기에 일치되거나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종적인 그런 해박적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과 서양인은 외모도 다르고 충모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에 맞는 치료법을 탑다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분류법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 무치약에서부터 옵션 1에서부터 옵션 7까지 정리를 해서 제가 ITI 트리트먼트 가이드북에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1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Fixed Restoration. 임플란트를 다수 심어서 제3의 고정성 치아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하게 8개 내지 10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3등분 내지는 4등분으로 세그멘털 레스토레이션을 픽스드로 만들어주는 것. 하악에는 6개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3등분으로 해서 또는 2등분으로 해서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옵션은 상하게 6개의 임플란트, 하악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원 유니트의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보철이었어요. 이 정밀한 보철물을 원 유니트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택하기가 힘든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CAD/CAM, Computer Aided Design,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을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 정확도가 높은 원 유닛 브릿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이것을 선호하고 저 역시도 많은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한테 선택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상악은 무치약 그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컴플리트 덴처를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악에는 4개의 임플란트에 원 유니트의 픽스드 브릿지를 장착해 주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옵션은 상악에 4개, 하악에 2개 임플란트를 해서 바 조인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바 조인트를 상악에서 원 유니트로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2등분 해주는 건데 사실 상악 전치부를 바 조인트를 하기에 충분한 3차원적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류법 중에 제가 상악의 경우는 2개를 연결하는 바 조인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옵션은 상악의 컴플리트 덴처, 하악의 2개의 싱글 스탠딩 임플란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그래도 임플란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옵션은 상악의 컴플리트 덴처, 하악에 2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 임플란트를 바 조인트로 연결을 하는 거죠. 리치 흡수가 굉장히 낮아져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덴처의 스테빌리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 조인트로 약간 키를 높여서 덴처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싱글 스탠딩인 경우도 이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키를 키퍼의 키를 높여서 안정성을 더 증강시켜주는 방식으로도 7번째 옵션으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ITI 트리트먼트 가이드북에 그대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출간이 되었죠. 한국 2013년에 한국인 총 그 수명을 보니까 83세였습니다만 2020년도에 90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30년 가면은 100세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인구층, 고령 인구층, 고령이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인구층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분류법과 치료법이
동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 elderly disabled patient, 고령이면서도 장애를 가진 환자를 대비한 치료법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숙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플란트와 그 다음에 가철성 보철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리테이너, 우리 의사의 입장이 아니고 환자의 입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테이너를 개발하고 또 선택해서 선정해주는 그런 방식들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전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픽스드죠. 네이처럼 쓰는 거죠. 노인 환자분, 한국의 노인 환자들 다 깍두기, 김치, 또 질긴 새꼬시, 회까지 다 드십니다. 노인분들이라고 그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은 다 먹는 음식이에요. 그거를 먹게 해야지 이 치과 치료에 어떤 보람을 얻는 거지. 돈은 돈대로 드리고 치료는 다 했는데 깍두기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새꼬시 드시면 안 됩니다. 고기 잘게 썰어서 드셔야 됩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젊은이들과 다름없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치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악이건 하악이건 6개에서 8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immediate loading을 하고 fixed restoration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권은 상악의 complete denture, 하악의 4개 임플란트, fixed. 세 번째는 상악의 complete denture 또는 4개 임플란트 over denture, 하악의 4개 임플란트의 1 unit fixed restoration. 네 번째는 상악의 complete denture, 하악의 2개 임플란트의 over denture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고 이것을 1994년에 제가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악에 6개 내지 8개의 임플란트를 집어넣고 2개 내지 3개 내지 4개의 세그멘털 브릿지를 넣어주는 거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악에 2개의 잔존치 남아있는 것을 그대로 크라운을 넣어주고 나머지 무치약 부위는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Fixed Restoration, 제3의 치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재활이 되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CAD/CAM이라는 중요한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이 4가지 전략을 5가지 전략으로 조금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여기 5번째 추가적인 것은 상악과 하악에 1 유닛의 픽스드 브릿지를 집어넣는 거죠. 정밀한 보철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상악에 6개 임플란트에 1 유닛, 하악에 4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 유닛의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을 집어넣는 것을 이제 2006년부터 제가 새로운 전략으로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분류 작업을 했던 것을 보시면은 6개 임플란트는 픽스드 레스토레이션, 4개 임플란트는 오버덴처인데 이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 분산시켜서 식립했느냐에 따라서 9개를 개방하느냐 아니면 9개를 덮어주느냐 하는 루플리스냐 아니면 팔라탈 루프를 형성해 주느냐 하는 이런 구분이 되겠고요. 2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오버덴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조인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플렉시블한 리텐션 폼,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같은 것을 활용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시절에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은 역시 2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든 더 심어서 오버덴처를 쓰는 것을 권장을 했었습니다. 하악에 가면은 하악은 뭐 6개 임플란트를 심으면 당연히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4개 임플란트는 분산한 정도에 따라 넓게 분산했으면 픽스드 레스토레이션 1 유닛, 앞쪽으로 몰려서 심었으면은 세컨드 초이스로 오버덴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임플란트는 오버덴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상악의 2개 임플란트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엔티리어 막실라 쪽에 임플란트를 2개 심었을 때 상당히 환자는 앞니 쪽으로 음식물을 저작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어태치먼트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추가로 넣어놓은 이 옵션에서 보시면 자악의 경우는 두 개의 임플란트에 상악의 어떤 형태가 들어가든 골드 스탠다드의 치료법이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식생활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동영상에서처럼 상악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 과연 괜찮을까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환자는 이 환자의 경우 하악이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하게 전칩으로 고기를 끊어서 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임플란트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근데 사용한 유지장치는 플렉시블한 움직임을 허용하는 자석 유지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천한다면 두 개의 임플란트를 구치부에 더 식립을 해서 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오버덴처를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두 개의 임플란트로 저 정도의 움직임이 약간 허용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틀니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2013년에 저희들이 ITI 그룹에서 스위스에 모여가지고 시스테매틱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과연 이런 고령 환자를 위해서 오버덴처를 했을 때 이미디트 로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우리 시스테매틱 리뷰에서 나온 결론을 내린 것은 이미디트 로딩의 기본 요건인 30 뉴턴 센티미터의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임플란트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이미디트 로딩이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고요. 이러한 무치약에서의 임플란트 지지 PGH의 부하 프로토콜에 대한 저희들의 정리는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 되겠죠. 그리고 메타 분석에 의거한 그런 결론은요. 역시 30 뉴턴 센티미터의 식립 시 측정한 그러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인서션 토크가 그 이상의 강한 힘이 나왔을 때는 이미디에이트 로딩 또는 조기 부하 프로토콜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됐고요. 상악을 먼저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하악에 비해서 불리하죠. 하지만 상악에 연결된 임플란트 PGH를 보면은 즉시 부하 시 생존율이 97%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 부하를 실시한 논문에서의 생존율은 이것도 역시 97%가 넘었고요. 연결하지 않았을 때 임플란트를 4개 심고 6개 심고 이렇게 해서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 싱글 스탠딩을 했을 때 즉시 부하의 생존율은 역시 97.8% 이상이 됐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30 뉴턴 센티미터 이상이 된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PGH의 경우도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고요. 하악의 경우도 연결된 임플란트 PGH는 즉시 부하의 생존율이 역시 94%가 넘고 100%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부하 시 생존율은 96.7%. 그 다음에 통상적인 부하, 2개월 이상을 기다리는 거죠. 이때는 생존율이 96%에서 100%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하악에서 연결하지 않고 싱글 스탠딩을 했을 때 PGH의 즉시 부하 생존율은 81.6%, 그 다음에 조기 부하 생존율은 96.6%에서 100%에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에서 4개 임플란트를 싱글 스탠딩을 해서 했을 때는 통상적인 부하 생존율이 90.4%에서 100%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것은 PGH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있고 임플란트 개수가 적기 때문에 움직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됐을 경우 가끔 실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보철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큰 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고령자를 위한 임플란트 치료 전략을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변화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어제의 논리로 변화에 그대로 대응하는 것이다. 변화를 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학도 치과의사로서 우리는 과거도 잘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비해서 늘 끊임없이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업데이트시키고 또 숙련하는 과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